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 팔도강산 어느 깊은 산자락에 죽청마을이란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높은 산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마치 세상과 떨어진 별천지 같았지요. 이 마을에 이만석이란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설연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연은 이미 죽청마을 최고의 미인으로 이름이 높았지요. 눈은 깊은 연못같이 맑고 그윽했고 피부는 첫눈처럼 하얘 월도화, 달빛 아래 핀 꽃이라 불렸습니다. 걸음걸이는 버들가지 흔들리듯 살랑살랑, 목소리는 꾀꼬리보다 고왔다고 합니다. 설연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꽃이 피고 울면 비가 내린다더라. 이런 소문이 마을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만석은 아내를 일찍 여의고 설연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습니다. 딸이 외간 남자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설연은 깊은 담장 안에서만 생활했지요. 책을 읽고 검은고를 타고 자수를 놓으며 규수의 덕목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담장 안에서 자란 꽃일수록 담장 너머의 세상이 궁금한 법. 설연의 가슴 깊은 곳에는 누구도 모르는 욕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춘향제가 열린다고 들었어요. 올해는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매년 봄 죽청마을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춘향제가 열렸습니다. 설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축제 구경을 청했지요. 안 된다. 네가 어찌 그런 떠들썩한 곳에 가겠느냐. 이만석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던 설연은 보름 내내 애교를 부리며 졸랐고 결국 이만석은 딸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몸종 월화를 데리고 가되 얼굴은 반드시 가리고 가거라. 춘향제 당일 설연은 연분홍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얼굴을 반쯤 가리는 너울을 썼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 자태는 마치 꽃 속에서 피어난 선녀 같았지요. 아씨,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사람들 눈이 다 아씨만 쫓아다녀요. 월화가 걱정스레 말했지만 설연의 눈은 이미 축제의 화려함에 홀려 있었습니다. 북소리, 춤사위,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들의 시선. 월화야, 저기 봐. 저 남자들이 날 보고 있어. 설연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묘한 설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책에서만 읽었던 남녀 상열지사가 문득 떠올랐지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너울이 살짝 들렸고 설연의 얼굴이 잠시 드러났습니다. 저기 선 여인을 보아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구나. 죽청마을의 이선비 따님이라던데 설연이라 한다더군. 아이고, 저런 미인을 보다니. 오늘 복을 받았소 그려. 마을 사내들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설연은 얼굴을 붉히며 너울을 다시 눌렀었지만 그 짧은 순간의 노출로 설연의 미모는 축제의 화제가 되었지요. 춘향제의 하이라이트는 달빛 아래 펼쳐지는 춤 공연이었습니다. 달이 떠오르자 마을의 처녀들이 나와 춤을 추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설연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월화야, 저 춤을 추는 여인들이 얼마나 자유로워 보이는지 몰라. 설연의 말에 월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씨, 자유롭게 보여도 저들도 다 규방 안에서 살아가는 여인들이랍니다. 다만 이런 날에만 잠시 밖에 나올 수 있을 뿐이지요. 그 말을 들은 설연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자신도 저렇게 달빛 아래서 자유롭게 춤추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누군가의 뜨거운 시선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고 싶다는 욕망. 그날 밤 설연은 침상에 누워 처음 알게 된 바깥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자 설연은 몰래 일어나 저고리를 풀어 헤치고 달빛 아래
자신의 하얀 피부를 비춰보았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내 몸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채 늙어갈 것인가. 설연의 손이 자신의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육체에 대한 인식과 세상을 향한 욕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설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욕망의 불씨가 후에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춘향제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죽청현에 새로운 형함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김진형이라는 양반으로 한양판서의 조카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 형함의 부임을 방했지요. 전임 형함이 노쇠하여 고을 일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새 형함님은 젊고 수려하시다던데 이제 우리 고을도 좋아지겠지.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진형 형함이 부임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세금이 2배로 올랐기 때문이지요. 이놈의 형감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 백성들 다 굶어 죽으란 말인가. 마을 어른들이 모여 한탄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 곡식과 가축을 빼앗기는 집이 늘어났고 형감의 부하들은 거칠게 세금을 독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형함은 고을의 양반들을 관하로 초대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이만석 선비도 초대를 받았지요. 아버님, 가지 마세요. 그 나쁜 형함이 무슨 좋은 뜻으로 연회를 여는 것이겠어요? 설연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이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함의 부름을 거절할 수는 없다. 더구나 요즘 우리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형함의 노여움을 사면 더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 이만석은 연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형함은 각 양반들에게 가족과 함께 오라 했고 설연에게도 동행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찌 그런 자리에. 어쩔 수 없다. 형감의 명을 어길 수는 없구나. 다만 너울을 단단히 써서 얼굴을 가리고 있거라. 설연은 마지못해 아버지를 따라 관하로 향했습니다. 정갈한 옥색 치매에 연분홍 저고리를 입고 얼굴을 가리는 너울을 썼지요. 붉은 비단 감을 두른 용상에 앉은 형함은 30을 갓 넘긴 나이에 준수한 용모를 지닌 사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고을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과 정을 나누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진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화했습니다. 말투며 몸가짐이 우아해 보였지요. 그러나 설연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편히 즐기시고 고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연회는 화려했습니다. 진귀한 음식과 술이 끊임없이 나왔고 기생들의 춤과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경직되어 있던 분위기가 술이 몇 순배 돌자 점차 풀어졌지요. 설연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춤을 추던 기생이 실수로 설연의 옆을 지나가다 넘어지면서 설연의 너울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생이 허둥지둥 사과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설연의 얼굴이 순간 모두에게 드러났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기 앉은 규수가 누구인가? 형암, 김진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만석이 급히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소인의 딸 설연입니다, 대감마님. 신뢰가 많았습니다. 형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상한 열기가 번뜩였지요. 아니, 무슨 신뢰인가? 이리 불러보게. 설연은 떨리는 걸음으로 형암 앞에 나아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 보았지요. 고개를 들어보거라. 설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형감의 눈과 마주쳤고 그의 시선에서 뜨거운 욕망이 느껴졌습니다. 설연의 뺨이 붉게 물들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 이름이 설연이라 했느냐. 이름처럼 아름답구나. 마치 연꽃이 물 위에 피어난 듯하다.
형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욕망은 날카로웠습니다. 서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만석 선비, 자네 딸이 제주도 있는가? 글과 검은고, 그림에 조금 소질이 있습니다만 아직 어리고 배움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들어보고 싶구만. 검은고를 가져오게. 서련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고를 받아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손가락이 현을 튕길 때마다 애절한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모두가 그 소리에 취해 있는 동안 형암의 눈은 서련의 모든 것을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서련이 자리로 돌아갈 때 형암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인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리라. 그 말을 들은 서련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설렘이 피어났지요. 연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만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련아, 형암님의 눈길이 심상치 않구나.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아버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 네 아름다움이 화를 부를까 걱정이구나. 그날 밤 서련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암의 뜨거운 시선과 그의 말이 계속 귓게 맴돌았지요. 그리고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자 서련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몸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왜 이리 가슴을 설레게 하는 걸까? 그렇게 서련의 내면에서는 금지된 욕망의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회가 있은 지 며칠 후 이만석의 집에 관해서 온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형암이 이만석을 다시 초대한다는 전가를 전했지요. 이번에는 시회를 열고자 하오니 따님도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현감께서 따님의 문필이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이만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번은 어쩔 수 없었다 해도 두 번째 초대에 딸을 또 데려가는 것은 내키지 않았지요. 서련은 아직 어려 바깥 출입이 조심스럽소. 이번에는 혼자 가겠소. 그러나 관아의 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감께서 특별히 따님도 오라 하셨습니다. 만약 오지 않으신다면 현감께서 노하실 것이며 선비님 댁의 세금을 다시 살펴보겠다 하셨습니다. 이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세금을 겨우 납부한 상태에서 추가 세금을 내라면 집안이 어려워질 것이 뻔했지요. 아버님, 제가 가겠습니다. 서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고민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안 된다. 네가 어찌... 아버님, 저는 단지 시를 짓고 올 뿐입니다. 월화도 데려가고 너울도 단단히 쓰고 가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옆에 계시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만석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달이 뜬 시각에 시회가 열렸습니다. 관아의 뒤뜰에 마련된 정자는 달빛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여러 문인들이 모여 있었지요. 어서 오시오, 이선비. 형암 김진형이 반갑게 이만석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서련을 발견하고는 미소를 지었지요. 서련 소저도 오셨군. 자, 이리 앉으시오. 오늘은 달빛을 주제로 시를 지어보기로 했소. 서련은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형암의 시선이 계속 자신에게 머물러 있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시회가 시작되고 문인들은 차례로 시를 지어 읊었습니다. 마침내 이만석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우아한 목소리로 자신의 시를 읊었습니다. 창가에 비친 달빛 은은한데 그림자만 나와 함께 밤을 지사우네. 세상의 부귀영화 모두 덧없으니 푸른 산에 묻혀 살며 마음을 씻으리라. 문인들이 박수를 치며 이만석의 시를 칭찬했습니다. 형암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지요. 이선비의 시는 역시 깊은 뜻이 있소. 자, 이제 서련 소저의 시도 들어봅시다. 서련은 긴장된 마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시를 써내려 갔습니다.
달빛 아래 피는 꽃 고운 빛을 띠고 담장 너머 긴 그림자 마음을 흔드네. 갇힌 새는 날고 싶어 창사를 보고 구름 위 저 달마저 홀로 외로워라. 설연의 시를 듣자 정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시에서 느껴지는 갈망과 외로움이 모두의 마음을 흔든 것이지요. 놀랍소, 설연 소저. 그대의 시는 마치 달빛처럼 아름답고 또한 달빛처럼 쓸쓸하오. 형암이 첫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즉석에서 화답시를 지어 읊었지요. 담장 안에 꽂히어 달빛을 맞으니 가두어진 아름다움 더욱 빛나는구나. 새 장문을 열어주면 날개를 펴고 구름 위로 날아올라 달과 함께하리. 이 시를 들은 설연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형암의 시에 담긴 의미를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지요. 담장 안에 꽂힌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며 새 장문을 열어주면 이라는 구절은 그녀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회가 계속되는 동안 설연과 형암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의 시를 통해 은밀한 메시지가 오갔지요. 다른 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두 사람의 시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달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을 때 시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만석과 설연이 자리를 뜨려 할 때 형암이 다가와 설연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소저의 시를 기념하여 작은 선물을 준비했소. 부디 받아주시오. 그것은 아름다운 비단에 쌓인 작은 책이었습니다. 설연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받았고 형암은 그녀의 손이 책을 받아들 때 잠시 손을 스치듯 만졌지요. 그 짧은 접촉에 설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만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설연아, 형암이 준 책은 내게 맡겨두어라. 내용을 살펴본 후에 내게 주마. 아버님, 그저 시집일 뿐일 텐데요.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 형암의 눈빛이 심상치 않구나. 그날 밤 설연은 몰래 아버지 서재에서 그 책을 가져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치자 예상대로 시집이었지만 첫 페이지에는 작은 글씨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담장에 갇힌 꽃이여, 그대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가두지 마시오. 내일 밤 동원 뒤 작은 정원에서 기다리겠소. 달이 뜨면 오시오. 진형. 설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밀회 요청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그의 대담함에 놀라면서도 묘한 설렘을 느꼈지요. 다음 날 아침, 설연은 마치 꿈을 꾼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았지요. 아씨,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곳이 있으세요? 몸종 월화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설연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월화야, 사람의 마음이란 참 이상한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설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내가 매우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이에게 마음이 끌린다면 그건 잘못된 것일까? 월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씨. 설마 형암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연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찌 알았니? 어제 시외에서 형암님과 아씨의 눈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형암님이 주신 책에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설연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월화가 자신의 방을 정리하며 책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월화야, 나도 내 마음이 이해가 안 돼. 형암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쁜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온몸이 떨려. 월화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씨, 그건 아마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형암님은 위험한 분이세요. 이미 2번의 첩을 두었다가 버렸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설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요. 한편으로는
형암의 초대에 응해 밀회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불타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적절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월화야, 어젯밤 꿈에서 난 새가 되어 하늘을 날았어. 그 자유로움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나는 평생 이 담장 안에서만 살다가 죽어야 하는 걸까? 월화는 설연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씨, 자유를 찾는 것과 위험에 뛰어드는 것은 달라요. 형암님은 아씨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걸 어찌 알지? 어쩌면 그이도 나처럼 외로워서 진심으로 나를 찾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아씨. 설연은 월화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 월화야.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오늘 밤은 그냥 잠을 자야겠다. 그러나 그날 밤 설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상에서 뒤척이며 형암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그의 깊은 눈빛, 강한 턱선, 부드러우면서도 위압적인 목소리. 어찌 저런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는가? 나는 미쳤나 보다. 설연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괴로워했습니다. 시회가 있은 지 열흘 후 설연의 집에 낯선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약을 파는 행상이라 했지요. 이만석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여인은 설연에게 몰래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가씨, 이건 형암마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선 안 된다 하셨어요. 설연은 놀라 봉투를 받았고 여인은 서둘러 떠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섬세한 글씨로 쓰인 편지와 함께 작은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녀는 푸른 옥으로 만들어졌고 끝에는 작은 달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지요. 달빛 아래 피는 꽃이요. 그대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시회에서 그대가 오지 않아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일 밤 달이 뜨면 동헌 후원으로 오십시오. 비밀 통로가 있으니 이 비녀를 꽂고 오면 내 사람이 안내할 것입니다. 그대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오십시오, 설연. 설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요. 그녀는 비녀를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푸른 옥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신비로웠지요. 아씨,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월화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설연은 급히 편지를 숨기고 비녀만 손에 쥐었지요. 아,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 비녀는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전에 본 적이 없는데. 설연은 망설이다. 결국 모든 것을 월화에게 말했습니다. 형암의 편지와 그의 초대에 대해서요. 월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씨,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형암마님은 위험한 분이에요. 마을에서는 그분이 젊은 여인들을 유혹해 농락한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설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해, 월화야.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온몸이 떨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 월화는 설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씨,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호기심이고 설렘일 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이에요. 현감마님은 아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설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편지와 비녀를 베개 밑에 숨겨놓고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요. 그녀는 형암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설연은 하루 종일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를 만나러 다른 마을에 갔고 집안에는 그녀와 월화 그리고 몇몇 하인들만 남아 있었지요. 저녁이 되자 설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고운 옷을 꺼내 입고 형암이 보낸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달 모양 장식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아씨, 정말 가실 건가요? 월화가 눈물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월화야, 나도 내 마음이 무서워. 하지만 오늘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단 한 번 담장 밖 세상을 보고 싶어. 하지만 아버님이 아시면 아버님은 모르실 거야. 내일 아침 전에 돌아올 테니까. 설현은 월화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고 달이 떠오르자 설현은 담장 모퉁이에 있는 작은 문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혼자서 밤에 나가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요. 하지만 달빛이 길을 밝혀주었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관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 근처에 도착하자 갑자기 그림자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설현이 놀라 뒷걸음질 치려 할 때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비녀가 참 고우시네요. 따라오세요. 형안마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인은 설현을 데리고 관아의 뒷담으로 향했습니다. 담 옆에는 작은 문이 있었고 그 문을 통해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곳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연못이 빛났고 꽃향기가 가득했지요.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고 그곳에 형암 김진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순간 설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현, 올 줄 알았소. 형암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설현에게 다가왔지요.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더욱 수려해 보였고 그의 눈에는 깊은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오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설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진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내 곁에 앉으시오. 그는 설현을 정자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술과 과일,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지요. 둘은 나란히 앉았고 형암은 설현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모든 규칙을 잊으시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시오. 설현은 조심스럽게 술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갔고 곧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시회 때 그대의 시를 듣고 난 그대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게 되었소. 그대의 영혼이 자유를 갈망한다는 것도. 형암의 말에 설현은 놀랐습니다. 마치 그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담장 안에 갇혀 살아왔어요. 제 인생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회의 규범대로 정해져 있었죠. 그런 삶은 그대 같은 아름다운 영혼에겐 감옥과 같소. 나는 그대를 그 감옥에서 구해내고 싶소. 형암은 설현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에 설현의 온몸이 전율했지요. 어떻게요? 나와 함께라면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될 것이오. 규방의 딸이 아닌 한 여인으로서의 자유를. 형암은 천천히 설현에게 다가가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댔습니다. 설현은 놀라 몸을 떨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밀어내고 싶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녀의 몸은 그의 온기를 더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형암님, 오늘 밤은 그냥 진형이라 불러주오.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만났고 이번에는 더 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설현은 처음 느끼는 감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지요. 형암의 손이 그녀의 등을 따라 내려가자 그녀는 몸을 떨며 신음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설현. 내가 그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리다. 그는 설현을 안아들고 정자 뒤에 있는 작은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부드러운 비단 이불이 깔린 침상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촛불이 은은하게 방 안을 밝혔고 향이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형암은 설현을 침상에 눕히고 천천히 그녀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설현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렸지만
형암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내렸지요. 그대의 아름다움을 숨기지 마시오. 내게 모든 것을 보여주오. 그날 밤 서련은 처음으로 여인으로서의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형암의 손길과 입술이 그녀의 온몸을 탐했고 그녀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쾌락의 파도에 휩쓸렸지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통증이 있었지만 곧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서련의 신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의 몸을 탐험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느꼈고 자신의 육체가 이토록 강렬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요. 새벽이 되어 동이 트기 시작할 때 서련은 형감의 품에 안겨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과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서련, 오늘 밤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우리의 비밀이오. 형감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련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일 밤에도 올 수 있겠소? 서련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그녀의 몸과 마음은 그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겠습니다. 서련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형암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녀의 입술에 남아 있었지요. 서련과 형암의 비밀 만남은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서련은 월화의 도움으로 집을 빠져나가 형암의 별채로 향했지요. 그녀는 날이 갈수록 현감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고 그의 품에서 느끼는 쾌락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서련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만석이 밤중에 관아 병사들에게 끌려갔다는 것이었지요. 아버님이 무슨 일로 잡혀가셨다는 거야? 서련이 놀라 물었습니다. 늙은 하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영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셨답니다. 형암마님이 직접 체포 명령을 내리셨고 주인님은 지금 관아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서련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야. 월화가 서련의 어깨를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씨, 이것은 형암마님의 계략일지도 모릅니다. 아씨와 아버님을 이용하려는 서련은 월화의 말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뜨거운 사랑을 속삭이던 남자가 오늘은 그녀의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었다니 그것은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난 당장 형암을 만나러 가야 해. 서련은 흐트러진 머리도 정리하지 않고 서둘러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관아 문 앞에서 그녀는 병사들에게 저지당했지요. 형암마님을 뵙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 이만석 선비의 일로요. 형암마님께서는 지금 바쁘시다. 내일 다시 오시오. 병사들은 냉정하게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서련은 발버둥치며 관아 마당까지 들어가려 했지만 결국 쫓겨나고 말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서련은 밤새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지요. 그녀는 자신이 형암의 술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서련이 다시 관아를 찾았을 때 이번에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형암은 그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차갑고 무관심했지요. 대감마님, 제발 아버지를 풀어주십시오. 아버님은 결코 영모 같은 일을 꾸미실 분이 아닙니다. 서련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형암은 냉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증거가 있소. 이만석이 반역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증인도 있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버님은. 물론 이 모든 것이 오해일 수도 있겠지. 형암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련에게 다가왔지요. 서련, 사실 나는 그대를 위해 특별한 제안을 준비했소. 무슨 제안인가요?
그대가 나에게 온전히 자신을 바치면 아버지를 석방하겠소. 서련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이전에 보지 못한 냉혹함이 느껴졌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대는 이미 나에게 몸을 허락했소. 그러나 난 그대의 모든 것을 원하오. 그대의 몸뿐만 아니라 그대의 마음, 그대의 삶, 전부를 내 곁에 머물러 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러면 아버지를 풀어주겠소. 서련은 형암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소유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선택은 그대의 몫이오. 내 제안을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아버지가 사형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던가. 서련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시간을 주겠소. 내일 저녁까지 답을 가져오시오. 형암은 차갑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서련은 절망 속에서 흐느꼈지요. 집으로 돌아온 서련은 부엌칼을 들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월화가 급히 그녀를 말렸지요. 아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버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월화야,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어떻게 해? 아씨, 지금은 아버님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중에 방법을 찾으면 돼요. 서련은 결국 형암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목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한 것이지요. 다음 날 그녀는 형암을 찾아가 그의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서련. 약속대로 아버지는 오늘 석방될 것이요. 형암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만석은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는 고문으로 지쳐 있었고 서련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련아, 네가 무슨 일을 한 거냐? 이만석은 딸이 형암과 거래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서련은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을 위해... 아이고, 내 딸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을 것을. 서련은 아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었지요. 그날 밤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꾸려 형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련은 현감의 별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형암의 첩이 아니었지만 사실상 그의 여인으로 관아 안에 살게 된 것이지요. 형암은 그녀에게 화려한 옷과 보석을 선물했고 편안한 생활을 제공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서련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현감의 함정에 빠져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암은 밤마다 그녀를 찾아왔고 그들은 열정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련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품에서 느끼는 쾌락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지요. 그녀의 육체는 그를 원했고 그의 손길에 반응했습니다. 서련, 그대는 내 것이요, 영원히. 형암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일 때마다 서련은 공포와 쾌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육체적으로 끌리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를 미워한다는 모순에 괴로워했지요. 대감마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느 날 저녁, 서련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형암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지요. 그대가 원하는 한 영원히. 아니, 내가 원하는 한 영원히. 서련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현감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러한 속박 속에서 서련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규방의 엄격한 규율에서 벗어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지요. 형암은 그녀에게 책을 읽게 해주었고 음악을 배우게 했으며 때로는 함께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진형, 대감마님, 밤이면 그의 품에 안겨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서련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육체적 쾌락에 중독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요. 한 달이 지나고 서련은 점차 형암의 본성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면적으로는 부드럽고 매력적이었지만 내면은 잔인하고 이기적이었지요. 그는 백성들을 탄압하고 뇌물을 받아 부를 축적했으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마을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못해 맞았다고 들었어요. 서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암은 무관심하게 대답했지요. 그들이 게으르고 무능한 탓이오. 세금은 나라의 근간이니 엄하게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오. 형암의 말에 서련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점차 형암에 대한 의구심이 자라고 있었지요. 서련은 관에 머물면서 형암의 부정한 일들을 하나둘씩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아 죄인을 풀어주기도 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렸지요. 서련은 자신이 그저 형암의 많은 여인들 중 하나일 뿐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었나? 아버지의 얼굴을 어찌 베어야 하나? 밤마다 서련은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그녀는 형암의 품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날개짓을 잊어버리듯 그녀는 점차 이 생활에 길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청현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한양에서 온 젊은 선비 도윤재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28살의 준수한 청년으로 과거에 급제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친척을 만나러 왔다고 알고 있었지요. 저 젊은이는 글재주가 뛰어나다고 하더군. 형암도 그의 이름을 들었는지 관에서 술자리를 마련했다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실제로 형암은 도윤재를 관하로 초대해 환대했지요. 그는 항상 글재주 있는 이들을 좋아했고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그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실은 도윤재가 사실 암행어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형암의 탐악이 심해져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조정에서 특별히 파견된 것이지요. 그의 임무는 김진영 형암의 비리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을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나 속은 썩어가고 있구나. 형감의 탐욕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 도윤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조용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형암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어느 날 저녁 도윤재는 관아 근처를 지나다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검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도 아름답고 슬펐지요. 그는 그 소리에 이끌려 담장 옆 작은 언덕에 올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연못께 앉아 검은고를 켜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 여인은 바로 서련이었습니다. 도윤재는 그 모습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녀의 슬픔에 가슴이 저렸지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왜 저토록 슬픈 곡조를 연주하는 것일까?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는 그녀를 보는 순간 깊은 연민과 이끌림을 느꼈지요. 다음 날 도윤재는 우연히 그 여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서련은 형암의 허락을 받아 잠시 관아 밖으로 나와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지요. 그녀의 곁에는 월화가 함께했습니다. 도윤재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어제 저녁 검은고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한마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련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 앞에 서 있는 젊은 남자는 그녀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요. 제 검은고 소리를 들으셨나요? 네, 저도 모르게 그 소리에 이끌려 담장 너머를 보았지요. 실례였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도윤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련은 그의 예의 바른 모습에 마음이 놓였지요. 아니에요. 그저 놀랐을 뿐입니다. 제 이름은 도윤재라고 합니다. 한양에서 왔지요. 실례지만 소저의 성함을 여쭈어도 될까요? 서련이라고 합니다. 서련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형함이 아닌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했지요. 서련, 연꽃 같은 이름이군요. 참으로 어울립니다. 도윤재의 말에 서련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진실된 미소였지요. 윤재 공자님은 어떤 이유로 이 고을에 오셨나요? 친척을 방문하러 왔다가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좀 더 머물기로 했지요. 두 사람은 연못가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재는 서련에게 한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련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저의 검은고 소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만 너무 슬펐습니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지요? 도윤재의 물음에 서련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지요. 그저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요. 네, 인생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요.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도윤재의 따뜻한 위로에 서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말을 들은 것이지요. 공자님은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아닙니다. 다만 소저의 슬픔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해서요. 두 사람의 대화는 오래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월화가 서련의 귀에 대고 속삭였지요. 아씨,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형안마님이 찾으실 거예요. 서련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도 뵐 수 있을까요? 도윤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련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매일 이맘때 이 연못에 나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도윤재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지요. 그것은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저 여인에게는 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비밀은 형암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도윤재는 직감적으로 서련이 형암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녀가 현감의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그 후로 서련과 도윤재는 매일 연못께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시를 나누고 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지요. 서련은 도윤재의 순수한 마음과 예의 바른 태도에 점점 끌렸고 그와의 대화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윤재 공자님, 저는 당신과 이야기할 때면 모든 걱정을 잊게 됩니다. 저도 소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서련은 자신의 처지를 도윤재에게 말하지 못했지요. 그녀는 자신이 형암의 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도윤재가 그녀를 떠날까 두려웠습니다. 형암은 서련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매일 같은 시간에 외출한다는 것, 그리고 돌아올 때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서련,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 어느 저녁 형암이 서련의 방을 찾아왔을 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서련이 긴장한 차에 대답했습니다. 형암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지요. 그런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무슨 말씀이신지? 조심하게 서련. 그대는 내 것이요. 그대가 다른 남자와 어울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현감의 경고에 서련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현감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느꼈지요. 다음 날 설연이 평소처럼 연못가로 갔을 때 도윤재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요. 설연, 당신에 대해 들었습니다. 설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당신이 형암의 여인이라는 사실을. 도윤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설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저를 떠날까 두려웠어요. 설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도윤재는 한숨을 내쉬었지요.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서 설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형암과의 첫 만남부터 그녀의 아버지가 투옥된 일,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형암의 여인이 되었는지까지. 도윤재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연, 당신은 희생자였군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도윤재의 눈에 연민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는 설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를. 도울 수 없어요. 누구도 형암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권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암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윤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설연은 그가 단순한 유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당신은 누구시죠? 도윤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설연에게 앞으로 더 조심하라고 당부했지요. 형암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곧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형암의 부하가 그들의 만남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설연이 별채로 돌아왔을 때 형암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소, 설연? 형암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설연은 공포에 떨며 대답하지 못했지요. 나를 배신한 대가는 무척 혹독할 것이오. 그 젊은 선비, 도윤재라고 했나? 그와 어울리는 것을 보았소. 그저 이야기를 나눈 것뿐입니다. 아무 일도. 조용하시오. 형감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지요. 이제부터 당신은 이 별채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소.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만날 수 없소. 그리고 그 도윤재, 그 자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소. 설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재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제발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그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가 내 것에 손을 댔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죄요. 형암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설연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요. 제발 제가 무엇이든 할게요.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을게요. 그저 그에게 해를 끼치지만 마세요. 형암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소. 그 대신 당신은 이제부터 나의 모든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이오. 한 번이라도 거역한다면 그 선비의 목숨은 없소. 설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도윤재를 지키기 위해 더 깊은 속박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날 밤 형암은 평소보다 더 거칠게 설연을 대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는 경고였지요. 설연은 눈물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도윤재를 향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감정은 형암에 대한 증오와 함께 커져갔습니다. 한편 도윤재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조용히 형암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연을 구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설연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설연, 반드시 당신을 그 악인의 소나귀에서 구해내겠소. 내가 암행어사로서 맹세하오.
형암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서련과 도윤재의 만남을 알게 된 후 그는 서련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매일 밤 그녀의 방을 찾아와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내 여인이 다른 남자와 눈을 맞추다니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요. 형암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고 서련은 그저 침묵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형암이 서련의 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아직도 그 선비를 생각하고 있겠지. 그놈의 얼굴이 떠오르겠지. 형암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의 숨결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그저 피곤해서. 거짓말. 형암은 갑자기 서련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력에 서련은 나동그라졌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지요. 내가 이렇게 너를 아끼고 사랑했건만 이것이 네가 내게 보답하는 방식이냐. 형암은 계속해서 서련을 밀쳐냈고 그녀는 구석으로 물러나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의 폭력에 서련은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지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서련의 애원은 소용없었습니다. 형암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는 바닥에 내던졌지요. 그리고는 발로 그녀의 몸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야. 다른 놈에게 마음을 줄 수 없어. 한참 동안 계속되었고 서련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정신을 잃자 형암은 마치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형감은 허둥지둥 방을 나갔고 잠시 후 의원이 서련을 치료하러 왔습니다. 의원은 그녀의 상처를 보고 충격을 받았지요. 이런 짓을 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요. 의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련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그 말을 들었고 처음으로 형암의 진정한 본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탐욕스러운 관리가 아니라 잔인한 괴물이었던 것이지요. 며칠간 서련은 침상에 누워 상처를 회복했습니다. 월화가 곁에서 간호했지요. 형암은 한동안 그녀의 방에 오지 않았고 대신 비단과 보석으로 된 선물들을 보냈습니다. 마치 그것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지요. 아씨, 이제는 정말 도망쳐야 해요. 다음번에는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월화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련은 고개를 저었지요. 도망친들 어디로 가겠니? 형암은 나를 끝까지 쫓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서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덫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지요. 도망치면 아버지가 위험에 처할 것이고 남아있으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도윤재는 서련이 형암에게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떨었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행동해야 할 때임을 알았지요. 서련을 즉시 구해내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이만석 선비를 안전하게 피신시켜야 해. 도윤재는 먼저 이만석을 찾아갔습니다. 이만석은 형암이 다시 자신을 구속할까 두려워하며 지내고 있었지요. 선비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련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비님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어찌 내 딸의 이름을 알고? 저는 도윤재라고 합니다. 사실은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입니다. 도윤재는 자신의 패를 보이며 정체를 밝혔습니다. 이만석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지요. 암행어사라니. 그렇다면 형암의 비리를. 네,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련을 안전하게 구해내야 합니다. 이만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서련이 모두 내 탓이오. 내가 나약해서 딸이 그런 짐승에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서련을 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윤재는 이만석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만석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그 다음 서련을 탈출시킨 후 마지막으로 형암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었지요. 그럼
서련이를 어떻게 구한단 말이오? 형암이 그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을 텐데. 내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련의 몸종 월화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도윤재는 아직 월화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서련이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이 그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월화라, 그 아이는 서련에게 충직하오. 그러나 어떻게 그녀에게 연락할 수 있단 말이오?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관아의 내부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으니 그들을 통해 월화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도윤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인근 마을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의 집에 이만석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하인 중 한 명을 매수해 월화에게 비밀 편지를 전달했지요.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암행어사임을 밝히고 서련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암행어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감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지요. 세금 횡령, 뇌물 수수, 백성 탄압. 이 모든 것들이 그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서련에 대한 폭력까지 증명할 수 있다면 도윤재는 자신의 숙소에서 밤늦도록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서련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지요. 형암이 법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서련에게서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한편 월화는 도윤재의 편지를 받고 놀랐지만 곧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서련에게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지요. 아씨, 좋은 소식이에요. 도윤재 공자님이, 아니, 그분은 암행어사셨어요. 암행어사라고? 윤재가? 서련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그의 이상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었지요. 네. 그리고 아씨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아버님도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셨답니다. 서련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지요. 어떻게 해야 하지? 3일 후 밤 제가 아씨를 동헌 뒤편으로 안내할 거예요. 그곳에서 도윤재 공자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서련은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아직 형암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로 약했지요. 하지만 탈출의 희망은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고마워, 월화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아씨,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가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형암이 출타하는 날을 노려 움직이기로 했지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3일 후였습니다. 3일이 흘렀고 드디어 탈출의 날이 왔습니다. 현감은 인근 고을의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떠났고 돌아오는 것은 깊은 밤이 될 것이라 했지요. 서련은 하루 종일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씨, 이것을 마셔요. 힘이 날 거예요. 월화는 약초를 달인 차를 서련에게 건넸습니다. 서련은 그것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지요. 그녀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나지 않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탈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월화야, 너도 함께 가자. 형암이 알면 너도 위험해. 걱정 마세요. 저는 나중에 따라갈게요. 지금은 아씨가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두 사람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월화는 먼저 나가 주변을 살폈고 서련은 간단한 보따리만 챙겨 따라 나섰지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별채를 빠져나와 관아의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담을 넘어야 해요, 아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월화가 서련을 받쳐 들었고 서련은 고통을 참으며 담을 넘었습니다. 담 너머에는 어둠 속에 도윤재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서련, 도윤재가 달려와 서련을 부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약해진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요. 윤재, 암행어사님. 서련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네. 어서 이곳을 떠나요. 도윤재는 서련을 부축해 미리 준비해둔 마차로 향했습니다. 월화는 담 너머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지요. 월화야,
정말 고마워. 설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월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행복하세요, 아씨. 저는 곧 따라갈게요. 도윤재와 설연은 서둘러 마차에 올랐고 마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도윤재가 준비한 인근 마을의 은신처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이미 이만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차 안에서 설연은 도윤재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형암과의 첫 만남부터 그의 폭력까지 그녀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과 설연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재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설연, 당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행어사로서 그를 단죄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는 당신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입니다. 설연은 도윤재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지요. 한편 연회에서 돌아온 현감은 설연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경노했습니다. 그는 별채를 뒤집어 엎으며 분노를 표출했지요. 어디로 갔느냐? 누가 도왔느냐? 현감의 고함 소리가 온 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겁에 질려 대답하지 못했지요. 그때 한 병사가 월화를 끌고 왔습니다. 대감마님, 이 여종이 설연을 도운 것 같습니다. 담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형암은 월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 말해. 월화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형암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설연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지요. 말하지 않겠다. 좋다. 네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를 때까지 기다리마. 형암은 월화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이만석의 집으로 병사들을 보냈지요.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이만석이 없었습니다. 도윤재, 그 자식이 분명해. 형암은 도윤재의 숙소를 뒤지게 했지만 그 역시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분노했고 마침내 광기에 빠졌습니다. 모든 병사를 동원해 그들을 찾아라. 마을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아내. 특히 설연. 그녀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형암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은 마을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들이닥쳐 수색을 했고 주민들을 위협했지요.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설연의 행방을 아는 자는 말하라. 숨겨주는 자는 영모죄로 처벌할 것이다. 형암의 포고가 마을에 전해졌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설연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알더라도 말하지 않았지요. 형암은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택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유력자들을 관하로 불러 모았지요. 설연이 3일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마을에 불을 지르겠다. 그리고 너희 모두를 반역자로 몰아 처형하겠다. 그의 위협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설연의 행방을 알지 못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한편 형암은 월화를 심하게 고문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설연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암은 그녀를 죽이라고 명령했지요. 그러나 감옥을 지키던 한 젊은 병사가 몰래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도윤재가 매수한 사람이었지요. 어서 도망치십시오. 도윤재의 대감께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월화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상처 입은 몸으로 밤길을 달려 도윤재와 설연이 있는 은신처로 향했지요. 현감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마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현감을 미친 짐승처럼 두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몰래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현감의 광기가 이 마을을 파멸시킬 것이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현감은 이성을 완전히 잃었고 오직 설연을 찾아 복수하겠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설연,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내리라. 그리고 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형암의 맹세는 마치 저주처럼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은신처에서 설연은 형암의 분노가 마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떨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윤재, 제가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마을 사람들이 위험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형암의 함정입니다. 당신이 돌아간들 그가 마을을 평화롭게 놔둘 리 없습니다. 도윤재는 설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내일 제가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형암의 죄악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설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도윤재를 믿었지만 형암의 광기가 어디까지 이를지 두려웠습니다. 도윤재가 암행어사로서 형암을 체포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암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이었지요. 내일 해질녘까지 설연이 돌아오지 않으면 마을 전체에 불을 지르고 무고한 백성 10명을 처형하겠다. 이 소식을 들은 설연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렸지요. 이런 마을 사람들이 저 때문에. 설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렸지요.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도윤재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는 설연의 손을 꼭 붙잡았지요. 형암은 당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광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저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요. 설연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이만석도 딸의 결심을 말리려 했지만 설연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버님,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저만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형암에게 맞서야 해요. 설연아, 그자는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 아버님, 이것이 제가 속죄할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형암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만석은 슬픔에 잠겨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설연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았지요. 내 딸아, 네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이제야 알겠구나. 도윤재는 여전히 설연의 결정에 반대했지만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계획을 제안했지요. 좋습니다. 하지만 무모하게 행동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는 설연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설연이 형암에게 돌아가는 척하면서 동시에 그의 비리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이었지요. 도윤재는 이미 상당한 증거를 모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부족했습니다. 형암의 서재에 세금 장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보하면 그의 횡령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를 방심하게 만들고 증거를 찾아내겠어요. 설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도윤재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지요. 저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다가 위험하면 즉시 개입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다 계획이 틀어져요. 제가 돌아간 후 해가 지면 관아 뒤편으로 오세요. 그때 증거를 건네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연은 언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지, 어떻게 형암을 속일지 세세하게 계획했지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결연한 의지와 용기가 빛났지요. 다음 날 아침, 설연은 간단한 옷차림으로 은신처를 나섰습니다. 도윤재는 마지막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꼭 살아 돌아오십시오. 네, 약속해요. 설연은 미소를 지으며 도윤재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첫 입맞춤이었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었지요.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서련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홀로 마을로 향했고 중간에 일부러 사람들에게 발견되게 했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곧 형암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서련이 자수하러 온다고? 결국 내게 돌아오는군. 형암은 냉소를 지으며 서련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전고가 되자 서련은 관아의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두려움의 흔적이 역력했지요.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대감마님께 돌아왔습니다. 제발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주세요. 서련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관아의 뜰에 모인 사람들은 그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형암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서련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지요. 결국 돌아왔구나, 서련. 넌 영원히 내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지? 네, 대감마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서련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암은 그녀의 턱을 거칠게 들어올려 얼굴을 살폈지요. 내 배신의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스스로 돌아왔으니 백성들은 해치지 않겠다. 형암은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련의 팔을 붙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지요. 이제 네 주인에게 돌아가자. 서련은 형암에게 끌려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마을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지요. 별채에 도착한 형암은 서련을 거칠게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욕망이 뒤섞여 있었지요.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이나 하고 도망쳤느냐. 형감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서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용서해 주세요, 대감마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지. 형암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련에게 다가가 거칠게 그녀의 옷을 잡아당겼지요. 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그러나 서련은 몸을 뺐습니다. 그녀는 형암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지요. 대감마님, 제가 돌아온 것은 당신이 그리웠기 때문이에요. 형암은 놀라 서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이 서렸지요. 거짓말이구나. 네가 어찌 나를 그리워한단 말이냐. 정말이에요. 제가 도망친 것은 대감마님이 저를 때리셨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품이 그리웠어요. 서련은 천천히 형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유혹의 빛이 어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요. 형암은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곧 욕망이 그의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원하는 것이냐? 네, 대감마님. 당신의 강함이 그리웠어요. 서련은 형암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유혹적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형암은 그녀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좋다. 오늘 밤 내 진심을 보여다오. 형감은 서련을 끌어안고 격렬하게 탐했습니다. 서련은 역겨움을 참으며 그에게 응했지요. 그녀는 그가 술에 취할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오늘은 특별한 밤을 보내고 싶어요. 제가 준비한 술을 마시며. 서련은 벽장에서 술병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별채에 남겨둔 것으로 월화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었지요. 그 술에는 수면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마음껏 즐겨보자. 형암은 그녀가 따른 술을 단번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 또 한 잔. 그는 곧 술기운에 몸을 맡겼지요. 서련, 너는 정말 아름답다. 형감의 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수면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서련은 그가 완전히 취할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대감마님, 잠시 편히 누워 계세요. 제가 준비할 것이 있어요. 서련은 현감을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는 이미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요. 서련은 그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에는 많은 서류들이 있었고 서련은 신속하게 장부와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세금 장부와 뇌물 기록이 담긴 비밀 서류를 찾아냈지요.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다. 서련은 중요한 문서들을 품에 숨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형암의 방으로 돌아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요. 도윤재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서련은 현감이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와 관아의 뒤편으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도윤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련, 무사했군요. 도윤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서련은 재빨리 품에 숨겨둔 문서를 그에게 건넸지요. 여기 있어요. 형암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와 문서예요. 뇌물 기록, 세금 횡령 내역.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도윤재는 문서를 살펴보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제가 형암을 체포할 수 있어요. 서련, 당신은 이제 이곳을 떠나세요.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현감이 체포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어요. 서련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제 뒤에서 움직이십시오. 두 사람은 다시 별채로 향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을 때 도윤재는 미리 대기시켜둔 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별채를 포위했지요. 서련과 도윤재가 형암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무슨... 서련, 넌 어떻게? 형암 김진영. 나는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도윤재다. 그대의 모든 죄상이 밝혀졌으니 이제 체포하겠다. 도윤재가 패를 꺼내들고 선언했습니다. 형암의 눈이 크게 떠졌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암행어사라고? 말도 안 돼. 대감마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서련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지요. 당신은 내 몸을 가졌을지 모르나 내 마음은 결코 얻지 못했소. 내 마음은 항상 자유로웠어요. 형암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서련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이 배신자. 그러나 도윤재가 재빨리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병사들이 방으로 쏟아져 들어와 형암을 제압했지요. 내 놈의 죄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세금 횡령, 뇌물수수, 백성 학대, 그리고 서련에 대한 폭력까지. 도윤재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형암은 여전히 발버둥치며 서련을 향해 소리쳤지요. 네가 나를 배신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건만. 당신이 준 것은 고통과 속박뿐이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소유했을 뿐이에요. 서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형암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형암의 체포 소식은 번개처럼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관아 앞에 모여들었고 도윤재가 암행어사로서 형암의 죄상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죽청현의 백성들이여, 나는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도윤재다. 오늘 현감 김진형을 세금 횡령, 뇌물수수, 백성학대 등의 죄목으로 체포했음을 알린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현감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지요. 도윤재는 서련이 수집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세금 장부의 조작, 뇌물 기록, 그리고 폭력 행사의 증거들. 이 모든 것이 형암의 죄를 확실히 증명했지요.
저 자가 김진영의 첩이었던 여인, 설연의 용기로 이 증거들이 확보되었음을 알린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려가며 진실을 밝혀냈다. 도윤재가 설연을 가리키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설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한편 형암은 병사들에게 붙잡힌 채 분노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설연을 향해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지요. 네가 나를 배신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넌 나를 파멸시켰다. 설연은 그의 소리에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형암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당신은 스스로를 파멸시켰어요. 당신의 탐욕과 잔인함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끈 거예요. 도윤재는 형암을 한양으로 압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암은 결국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설연을 향해 외쳤지요. 설연,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의 외침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묻혔습니다. 설연은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지요. 마침내 그녀의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도윤재는 설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설연, 당신의 용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아버님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윤재, 암행어사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그 사람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빛났지요. 이만석은 딸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딸의 용기와 강인함을 처음으로 목격했고 그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요. 설연아, 네가 자랑스럽구나. 너는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월화도 상처를 회복하고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설연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지요. 아씨, 드디어 자유를 얻으셨네요. 월화야, 네가 아니었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야. 고마워. 사람들은 도윤재와 설연을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정의로움이 마을을 압제해서 구했다고 찬양했지요. 그날 밤 도윤재는 설연과 함께 연못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만난 장소였지요. 설연, 형암이 한양으로 압송된 후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도윤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지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고 제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도윤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설연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설연, 내가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은 당신을 향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당신의 용기와 강인함에 반했습니다. 내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십시오. 설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과 희망의 눈물이었지요. 네,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빛은 이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지워버렸지요. 이렇게 설연은 마침내 형암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고 진정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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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 완사랑을 만났습니다.